네, 안녕하세요. 상사종제 사례 10주차 사전제작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론 수업은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중재 판정의 취소, 승인 집행, 요 부분 뭐 간략하게 체크할 거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판정의 취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적이겠죠. 원래 중재 판정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똑같은 기판력, 기속력,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들은 구속됩니다. 그런데 사유가 있으면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중에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요청을 해서 법원이 그것을 판결로서 중재판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그것을 중재판정의 취소라고 하고, 아주 명시적으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무조건 뭐 중재가 중재 판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쪽이 취소를 제기한다면 이 중재 판정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취소를 따져볼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당의 그 어떤 취소의 소를 보통 법원에서 각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대체적으로 유역협약이나 운시트랄 모델법에서, 중재와 관련된 모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당사자 중에 일방이 관할 법원에 중재 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뭐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법원이 직권조사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중재 합의를 한 당사자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중재 합의 그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였기 때문에 중재 합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중재 절차 자체의 어떤 정당성이나 어떤 공정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중재 합의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되는 중재 절차 역시나 무효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입증해야 되겠죠. 당사자들이 입증한다면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중재 판정의 취소를 할 수 있고, 그 입증을 당사자들이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방어권 침해가 있는데, 제가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중재를 하는 그 의장 중재인이나 사무국에서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기회의 어떤 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사 중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의해서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어떤 적절한 수준의 어떤 방어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런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서 취소 사유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당사자한테 충분한 기회를 주고 뭐 알려주고 했는데 본인이 안 나왔다, 이러면 취소 사유로 볼 수 없겠지만, 어떤 그 고의로라도 아니면 실수로라도 중재인이 어떤 기회적 균등이라든지 기회적 평등을 어느 한 당사자 쪽에 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재의 쟁점이 아니거나 중재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이거나 중재인의 판단의 영역을 벗어난, 권한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은 중재인의 월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재인의 월권이 있게 된다면 중재 판정의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판정부 구성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중재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어지고, 이 경우에 중재 절차의 취소를 원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받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 정도가
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이러한 실질적인 사실이 있었다라든지 절차적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법원의 직권 조사에 의해서 취소가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재 가능성의 결여인데, 중재 판정의 대상이 된 해당 그 국가의 법령상 이 문제를 중재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단하에서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이 스스로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재 판정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국가의 어떤 선량한 풍속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질서라든지 이런 문제를 위배하는 그러한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중재판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부분,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중재 판정이 있는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원에 중재 취소를 제기를 하려고 하면, 그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에서 실질적으로 다뤄지지, 아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보통 이 관할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 합의에 의해서 지정된 법원이 관할을 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중재 판정의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물론 우리가 그 오프라인 수업 때 그걸 했었죠. 뭐 정정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뭐 고로 한 일을 한 날로 뒤로 미뤄지는데, 어쨌든 중재 판정문의 정보를 받았든 아니면 정정보를 받았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 제기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는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만약에 이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관할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 이것은 타당한 중재 판정이구나 해서 승인과 집행이 내려져 버렸다라고 하면 어느 당사자 한쪽은 이것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중재 판정 취소 사유의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 중재 판정을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와 법원이 승인과 집행을 거절할 사유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법원 쪽에서 승인과 집행을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면 취소 사유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를 하는데 3개월 이내 하는데 3개월 이내에 법원이 승인과 집행을 해줬다라고 하면 취소를 다툴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중재 판정이 취소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뭐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회균등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중재 판정은 취소되어야겠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중재 판정, 그 취소당한 중재 판정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문제가, 그러면 이 중재 판정의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래 그 분쟁 있죠. 원래 그 처음에 발생한 그 분쟁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가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한다면 중재판정부가 재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재심을 하더라도 또 다시 중재 판정이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중재 판정 취소됐을 때 다시 중지할 것이냐 아니면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재 합의가 무효라서 이게 중재 판정이 취소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중재를 취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몇 가지 조건이 붙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도. 그러면 그런 사유가 있다 한다면 그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합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중재 합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중재 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중재 합의가 유효하면 다시 중재를 해야 되는 그렇게 절차가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리가 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상사중재원은 이것을 강행할, 이것을 강제할, 이것을 이행시킬 어떤 국가 권력이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사법적 능력이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중재 판정의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오케이를 받고 그리고 그 오케이된 중재 판정의 내용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당사자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경제적 손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손을 빌려서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 판정에 대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승인과 집행의 유형이고 승인과 집행 이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승인과 집행이 되어질 대상들이냐라고 하면 뭐 내국 중재라든지 유효 협약에 따른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법원의 승인과 집행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승인과 집행에 대한 개념, 계속 승인과 집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승인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법원이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을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네. 그래 그렇구나. 있었구나. 뭐 그래서 효과 있다, 효력 있다, 타당한 중재 판정이다. 뭐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부분을 승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집행, enforcement는 쉽게 말해서 이 판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어떤 법적 효력이나 법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중재 판정에 강제하는 것이죠. 이런 강제는 뭐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와 같은 강제 집행도 포함을 하고요. 뭐 대금 지급이라든지 이자 지급이라든지 물품의 반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승인은 집행을 굳이 안 하더라도 집행을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승인은 이루어질 수가 있으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사건이 종결된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뭔가 액션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집행이 되려면 무조건 승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한테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내려진 중재 판정이 법원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야만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는 어떤 이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의 유형별에 따라서 이 승인과 집행에 어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법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될 텐데 유역협약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역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역협약의 채약국들이 내려진 그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있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유역협약 가입국 내에서 이루어진 상사중재 판정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 승인과 집행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유역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역협약에 따라서 외국에서 내려진, 그것이 한국에서 내려진 상사중재 판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승인과 집행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와 매우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역협약에서도 규정되어 있고 한국의 중재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중재 합의를 한 당사자들이 무능력자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에 따른 중재 합의가 뭐 지정되어 있는 중거법이라든지 각 그 중재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살펴보았을 때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면,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란 말은 원래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중재 절차나 중재 판정이 인정되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중재 합의가 무효이고 중재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무능력자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진행된 중재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있었던 중재 절차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는 절대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방어권 침해, 우리 앞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죠. 유역협약 중재법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에 따라서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것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권 침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었고 기회를 주었고 시간을 주었고 합의를 했고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어느 한 일방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당사자가 중재 판정의 어떤 무효를 노리고 행한 일종의 지연행위, 판정 지연이나 사보타지와 같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판정부가 권한을 유월하거나 중재 합의의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한을 넘거나 권한을 벗어나거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걸 뜻하는 것인데, 당연히 중재 판정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들의 신청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실체법적인 분쟁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이 신청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밖의 사안에 대해서까지 중재판정부가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권한을 유월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다른 법원이 살펴보았을 때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는 사유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절차상의 하자, 마찬가지죠. 중재판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이해관계인을 중재판정부에 구성을 시켜가지고 넣었다든지, 아니면 중재 절차가 준비기일부터 시작해서 절차적으로 탁탁탁탁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4번은 그런 경우고, 4번은 취소 사유가 같은 거고, 5번이 좀 그런데 구속력 없는 중재 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역협약이나 이런 거에 따른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어떤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 그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어떤
국가의 어떤 법이나 아니면 그 국가의 어떤 기관에 의해서 뭐 이 내용들이 뭐 정지되거나 뭐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게요. 예를 들어서 관세청이 이걸 문제 삼았다. 어떤 한국 내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법원이 관세청의 어떤 결정이나 관세청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승인과 집행을 그러니까 관세청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로 하는 승인과 집행을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어떤 판정문을 승인과 집행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그 관세청의 행위가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을 뒤집는 것 자체가 그 승인과 집행을 해야 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는 중재 판정의 대상이 그 국가의 법률에서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서양속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중재 판정 취소 사유에도 나오고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거부 사유에도 나오는데 이 공서양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도덕적인 관념,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가서 뭐 어떤 뭐 껌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물론 가태료가 있어요. 가태료 처벌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에서의 행위가 라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만 그 내용이 그 사회에서 수용할 수가 없는 행위이거나 그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도덕적 기준에 해당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국가에 있는 법원은 당연히 국민 정서나 어떤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도덕적 질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재 판정의 내용이 공서양속의 위반이 되거나 사회질서의 위반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디까지가 공서양속이고 어디까지가 도덕적 질서고 어디까지가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죠. 애매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역 협약상에 이 공서양속이 위배되었을 때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유역협약의 내용이기도 한데 한국의 대법원도 95년 판례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중재 판정과 관련돼서 판정 내용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승인과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승인과 집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점까지 해서 우리가 상사중재 사례 올해 이론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축제 기간이 끝났고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다음 주 화요일은 오프라인 수업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그동안 뭐 이제 제가 뭐 상사중재 사례 수업을 하면서 뭐 여러 차례 강의 내용이나 강의 방식들을 변경을 하면서 진행하긴 했는데 이 상사중재 사례 수업에서 우리가 여러 번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논의하면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렇게 화요일 수업을 하고 나면 뭐 추가적으로 사전 제작 강의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조별로 미팅을 진행을 해서 상사중재와 관련된 시나리오, 상사중재 신청서, 그리고 상사중재 답변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한테 작년도 팀들이 했던 그런 것을 그 상사중재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미리 안 준 이유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주면 작년에
그 조들이 했던 자료들을 먼저 미리 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독창성, 창의성을 줄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공개를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별 미팅을 한 번씩, 최소 한 번씩 이상은 했을 것이고,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끼리 이야기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쯤에서 작년에 했던 조들이 만들었던 시나리오를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시나리오와 비교해 가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전 제작 강의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